네, 안녕하세요. 권태혁 공인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인노무사 시험 대비 요령에 관한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이 공인노무사 제도는 공무원 출신 공인노무사는 이제 없어진 상황이고요. 오로지 시험을 통해서만 공인노무사 자격을 부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그리고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공인노무사 시험을 과거처럼 오로지 암기만으로 접근을 했다가는 낭패를 보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공인노무사 시험 대비 요령, 이것을 숙지를 하시고 공인노무사 시험에 대비를 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차 시험을 어떻게 대비를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1차 시험 과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이거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공인노무사 1차 시험 과목은요, 필수 과목 5과목에 선택 과목 1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필수 과목 5과목에는요, 노동법 1, 그리고 노동법 2, 그리고 민법, 사회보험법, 영어, 이렇게 필수 과목 5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는 1과목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필수 과목 5과목 중에서 이 영어 시험은 보시다시피 영어 과목은 영어 능력 검정 시험 성적으로 대체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영어 능력 검정 시험에는 토익, 토플, 탭스, 지텔프 이러한 시험으로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시험장에서 치르는 1차 시험에는요, 노동법 1, 노동법 2, 민법, 사회보험법, 그리고 선택 과목, 이렇게 5과목만 시험장에서 치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노동법 1, 이 부분에 어떤 과목이 들어가느냐를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이 근로기준법은요, 다들 아시는 근로계약서라든지 임금이라든지 퇴직금, 주휴수당, 그리고 연차휴가, 이런 기본적인 근로기준에 관한 법을 규정을 하고 있는 법령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파견근로자라는 것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을 하는 게 아니고 파견업체라는 곳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고용을 하는 그런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접 고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간접 고용을 통해서 고용이 되는 파견근로자, 이러한 파견근로자를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가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법률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법 2에서는요, 대부분이 집단적 노사관계, 그러니까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규율을 하고 있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있고요. 당연히 노동조합 설립에서부터 교섭을 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을 하고 노동조합을 탄압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이걸 소위 근참법이라 부르는데, 이거는 회사에서 노사협의회를 설립을 해야 되는 30인 이상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런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설립을 하고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법을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게 노동위원회에서 진행이 되는 여러 가지 사건이 어떻게 규율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 두 가지도 들어가 있는데요. 공무원과 교원은 일반적인 사기업에 비해서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고 운영되는 형태가 조금 특별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특별한 법을 규율을 하고 있고, 이건 역시 노동법 2에서 공부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민법이 있습니다. 이 민법은요, 앞에 있었던 노동법 1과 노동법 2와는 달리 1차 시험에서만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인데요. 생각보다 이 민법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법에는요, 참고로 민법 총칙이 있고 물권법이 있고 채권법 총칙이 있고 채권법 각칙이 있고, 그리고 친족법, 상속법으로 이루어진 가족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는요, 이 민법 중에서 민법 총칙 그리고 채권법, 그러니까 채권 총칙과 채권 각칙 여기까지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민법이 다 들어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민법 총칙과 채권법만 해도 굉장히 방대한 분량과 난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민법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험법. 네, 사회보험법은요. 사회보장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의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그냥 사회보장기본법과 4대 보험에 관한 법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회보험법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부분이 외워야 되는 암기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영어는 다른 시험으로 대체를 하고 있어서 시험장에서는 직접 치르지는 않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경제학 원론이라는 과목이 있고 경영학 개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자신이 있는 과목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대부분 이 경영학 개론을 선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1차 시험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합격 기준을 보면요.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고 절대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시험이라는 것은 절대평가라는 말씀입니다. 일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모든 수험생을 합격을 시키는 이러한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합격 기준은요. 평균 60점 이상 득점을 하고요. 특정 과목이 40점 미만 득점하는 과락이 없으면 합격을 하는 이러한 절대평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 민법 과목에서 굉장한 과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매년 50% 내외의 합격률을 유지하는 1차 시험의 특성상 전업준비생이라면 2차 시험 위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긴 하지만 방심할 경우 2차 시험 준비가 매우 잘 되어 있는 수험생이라고 하더라도 1차 시험 불합격으로 인해서 2차 시험 응시조차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1차 시험은 대체로 잘 합격을 하다 보니까 좀 소홀히 공부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방심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수험생의 수준이라든지 공부량에 따라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겠지만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합격을 할 수 있는 안전선은 공부량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학원가에서 특정 학원에서 2차 시험 모의고사에서 매번 1등을 하는 그런 수험생이 있었는데요. 그 수험생도 1차 시험 때문에 2차 시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실제로 본 적이 있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1차 시험은 특히 민법이라는 과목 때문에 법학 전공자나 법학 관련 시험을 준비했던 사람에게 유리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공부 기간이나 공부량을 조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민법은 1차 시험에서만 나옵니다. 근데 2차 시험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를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소홀히 공부를 하는 경향도 강하고요. 어렵기도 하고 여기에서 꽈락만 면하자 다른 과목으로 메꾸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홀히 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생각보다 이 민법이 꽈락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과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최소한 50점 이상은 안정적으로 획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공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객관식 시험의 특성상 기출문제의 지문이 반복해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출문제를 반드시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객관식 시험은요. 모든 우리나라에서 치러지는 모든 객관식 시험의 특성이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면 은행식 출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출제가 되었던 그런 문제가 이렇게 차곡차곡 은행에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은행에 누적되어 있는 시험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기존에 출제되었던 지문이라든지 문제를 기본적으로 깔아주고요. 거기에 추가를 해서 신유형이라든지 새로운 지문이라든지 이런 게 추가되는 형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참고로 제가 1차 시험 검토위원으로 들어갔던 적도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출제되었던 물론 공인노무사 시험뿐만 아니고 그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 출제되는 과목이 출제되는 다른 타 시험에서도 출제가 되었던 그러한 기출문제를 모두 한번 모아보고요. 그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출제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변별력을 부과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새로운 유형이라든지 새로운 지문이라든지 이렇게 추가를 하는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드시 기출문제를 보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 이 기출문제가 반드시 답으로 나오진 않지만 반드시 보셔야 이것이 답인지 아닌지 가려내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1차 시험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구체적으로 이 1차 시험 과목별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다음 단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 1과 2를 한번 보시면 평소에는 미리 1차를 준비할 필요가 없고 2차 시험인 서술형 공부를 할 때 충분히 이해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차 시험 직전 1, 2개월 전부터 문제집 풀이 및 암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법 1과 2는요. 2차 시험에서도 치르는 과목이다 보니까 1차 시험 때부터 계속 공부를 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1차 시험만을 위해서 노동법을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2차 시험 공부를 할 때 굉장히 깊이 공부를 해두시고 1, 2개월 전에 미리 이때부터 1, 2개월 전부터 객관식 시험에 대비를 하면서 암기를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민법은요. 전체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므로 미리 공부를 해두어 전반적인 이해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일 경우 1차 시험 과목 중 가장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과목이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이란 과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를 이게 내가 가장 많이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구나. 1차 시험에서는 정말 공부량이 많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받아들이고 평소에 계속 이해를 해두시고 계속 공부를 해두셔야지 직전에 암기를 할 수가 있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사회보험법은요. 사회보험법의 경우 법 개정이 매우 잦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암기사항이므로 평소에 공부해두는 것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따라서 미리 한번 봐두는 것이 나쁘진 않으나 시험 1, 2개월 전부터 본격적인 이해와 암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회보험법은요. 이해 과목이라기보다는 암기 과목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회보험법은 굉장히 시대 변화에 따라서 개정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에 따라서 정책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적인 측면에서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친숙함을 갖추기 위해서 평소에 한 번 정도 봐두시는 것은 좋겠지만 사회보험법을 내가 평소에 민법처럼 계속 이해를 해두겠다. 이렇게 시도를 하기보다는 한 번 정도 봐두시고 그냥 1, 2개월 전에 집중적으로 암기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두시는 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선택과목. 선택과목은요. 경제학 전공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 2차 과목인 인사노무관리와 경영조직론 이 과목과 연계성이 있는 경영학 개론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한번 이해를 해두고 역시 1, 2개월 전에 암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학뿐만 아니고 경영학 개론 같은 경우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는 하는데요. 1, 2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셔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2차 시험을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여기에서 나와 있듯이 채점평 분석을 통한 2차 시험 대비 요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2차 시험은 채점평 분석을 통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냐.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 번이 답이다. 그 답을 이렇게 마킹을 하시면 정답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2차 시험은 서술형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서술형 시험의 특성상 물론 그 채점 기준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지만 채점하는 그 사람의 주관적인 채점 기준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채점평 분석을 하지 않고서 접근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이 채점평 분석을 통해서 2차 시험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선 2차 시험 과목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2차 시험 과목은 4과목입니다. 이 4과목을 이틀에 나눠서 치르는데요. 우선 필수 과목으로는 노동법, 여기 노동법은 앞에서 1차 시험에서 치른 노동법 1, 2가 모두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사노무관리론,
들어가고요. 세 번째 행정쟁송법이 필수 과목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세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법 과목이 두 과목이고 경영학, 경영학 관련한 인사노무관리론이라는 과목이 한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경영조직론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노동경제학이라는 과목이 있고 민사소송법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잘 맞는 분들은 여기 선택 과목에서 민사소송법을 선택을 해서요. 전체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 통틀어서 네 과목 중에서 세 과목을 법 과목으로 치르고 한 과목을 비법 과목으로 치르는 이러한 경우도 많다 보니까 법 관련한 전공자들이 조금 유리한 시험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노동법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노동법 1, 2, 1차 시험에서 말씀드린 노동법 1, 2 과목이 대부분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인사노무관리론은요. 경영학 관련 중에서 인사노무관리론이라는 그 과목만 딱 떼서 필수적으로 보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쟁송법은요. 행정법이라는 그 분야 중에서 행정심판법 그리고 행정소송법만 들어가고요. 그리고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민사소송법은 소송 관련 절차법의 일반법이다 보니까 여기 행정쟁송법에서도 부분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영조직론과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에서는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법 과목인 민사소송법, 법에서 자신 있는 분들은 민사소송법을 선택을 하시고 경영학 전공자들은 경영조직론을 선택을 하고 경제학에 관련 있는 분들은 노동경제학을 선택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시험의 기본적인 접근 요령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소 합격 인원이 3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명 이상 합격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긴 한데요. 그래서 절대평가가 아니냐,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300명 이상 인원을 무조건 다 합격시키는 것처럼 볼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실제는 300명 내외만 선발을 하는 상대평가라고 보셔야 됩니다. 매년 그렇게 선발을 하고 있고요. 이건 내부적으로 그렇게 기준이 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300명만 딱 합격을 시키는 상대평가.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차 시험 합격자 중 대략 8에서 10% 정도의 합격률을 보인다는 점에서 난이도가 2차 시험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2차 시험이 9할 이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2차 시험은요. 1차 시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 이상 합격을 하는데요. 그 1차 시험 합격자 중에서 8에서 많게는 10% 정도만 2차 시험에 합격을 시키는 굉장히 2차 시험 난이도가 어려운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서술형이라는 2차 시험의 특성상 답안지 작성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험 난이도 상승에 따라서 변별력을 주기 위하여 일정 부분은 소위 불이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불이타라고 하는데요. 불이타라고 불리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주제가 꼭 출제되고 있으니까 한 부분도 소홀히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모든 부분을 공부를 하고 대비를 하셔야 이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을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특정 과목에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2차 시험에서는 반드시 점수가 잘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과목 모두 고루 공부해야 하고요. 실제로도 네 과목 모두 고루 점수를 획득을 하여 합격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자신 있는 과목만 공부를 하는 경우는요. 그 과목이 잘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은 상대평가다 보니까 난이도가 굉장하고요. 그리고 주관식 서술형이다 보니까 출제자 그리고 채점자의 주관적인 그 성향에 따라서 점수 획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잘하는 시험이라고 해도 이게 고득점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을 다 고루 공부하시고 모든 과목을 다 고루 득점을 하셔야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을 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채점평 분석을 통한 시험 접근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최근 4개년 노동법 1, 2의 주요 채점평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글씨가 알아보기 힘들어서 내용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글씨는요.
굉장히 많은 글씨는요, 굉장히 최근까지도 이 부분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쓰는 경우는요, 서술형 답안이다 보니까 글씨 때문에 알아보기 힘들어서 뚝뚝 이게 맥락이 끊기게 되면 채점자 입장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앞에 맥락이 끊기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걸 객관적으로 채점을 하려고 해도 주관적으로 이 맥락이 안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점수가 득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 글씨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는 답안지는 드물게 보이며 양을 채우기 위해서 문제와 관계없이 자기가 암기한 부분을 서술하는 답안지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양을 채우기 위해서 답안지를 서술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준비를 못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암기한 부분을 임의적으로 서술을 하는 이런 답안지가 많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안 되다 보니까 득점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도가 높은 문제의 경우는 누구나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서술하긴 한데 학원가에서 나오는 천편일률적인 답안지가 대부분이어서 차별화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소위 말하는 신림동 학원가에서 굉장히 많은 합격자 수가 배출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학원가에서 나오는 모범 답안을 뺏겨서 작성을 하는 답안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채점자 입장에서는 차별화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천편일률적인 모범 답안지를 너무 기계적으로 서술을 하기보다는 자기만의 차별화된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최근 실무에서 많이 대두되는 이슈를 문제로 출제하여 실무 해결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채점표를 쓰고 있는데요. 공인노무사의 노동법 시험은요, 실무 능력 측정을 굉장히 많이 보는 시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 이슈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비 요령을 보시면 충분한 법리 이해와 판례 암기를 통해서 사례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최근 사회적인 이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수험가의 모범 답안을 무작정 모방하기보다는 자기만의 차별화된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쟁송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쟁송법 역시 글씨에 대한 언급이 거의 매년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논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질문에 대해 엉뚱한 답변을 서술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세 번째인 행정쟁송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가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출제하였는데 이에 부합하는 답안지가 드물었음, 이 부분과 일맥상통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이 행정쟁송이라는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행정쟁송법 문제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어느 부분에 대한 질문인지도 파악하기도 어렵고요. 그에 따라서 질문자에 대한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는 그런 답안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대비 요령을 한번 보시면요. 행정쟁송법의 경우 공식적인 출제 범위에서는 행정법 중 쟁송법 분야만으로 한정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쟁송법 범위를 벗어나는 논점도 가끔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정쟁송법은 관계법령 전체 유기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좋은 답안이 도출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2차 선택 과목은 채점평을 분석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민사소송법은요, 방대한 양, 정말 양이 많습니다. 전공이 아닌 경우 접근하기 어렵다는 과목의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아서 전공자 또는 법 관련 시험 대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선택을 실제로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선택자가 주는 경향이 있고요. 하지만 난이도가 높지만요, 민사소송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암기를 바탕으로 준비를 한다면요, 변별력 차원에서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법 전공자들도 민사소송법을 선택을 해서 고득점을 통한 합격을 이루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민사소송법도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를 하셔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영조직론이 있는데요. 인사노무관리와 상호 연계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아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3분의 2 수험생들이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진입장벽이 낮다는 장점에 비해서 암기해야 될 분량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오히려 암기량은 민사소송법보다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단권화 작업 없이 시험을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목입니다. 네, 그래서 접근하기는 쉽지만 생각보다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답안지 차별화가 된다면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노동경제학. 경제학 전공자에게는 매우 유리한 과목이고요. 처음 진입은 굉장히 어려운 과목입니다. 하지만 경영조직론과 비교를 하였을 때 양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민사소송법과 비교를 하여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양이 가장 적은 과목이다 보니까 이 노동경제학을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필수 과목인 세 과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여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고득점이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노동경제학을 고득점을 하는 분들을 실제로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득점을 통해서 선택과목 고득점을 통해서 합격을 한번 해보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노동경제학을 선택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